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마포에 있는 아파트 15억짜리입니다. 호가 15억. 부동산에 내놓은 지 2달.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코스피는 7,400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있던 사람들, 엔비디아 샀던 사람들 돈 꽤 벌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아파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돈 아파트로 안 왔습니다. 2025년 11월 마포구 아파트 실거래 건수 46건, 한 달 전 10월엔 424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89%가 사라졌습니다. 성동구 89.8% 감소, 광진구 91.4% 감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입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삽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얼어붙은 그 시점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준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데 가격이 역대 최고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게 시장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은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 자산시장에서 돈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돈이 결국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집을 못 산 쪽입니다. 사야지 하다가 대출 규제가 나왔고, 그 사이에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저 같은 상황의 분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그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가격이 역대 최고인데 거래가 사라진 이유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 역설은 사실 역설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트에 사과가 10개 있는데 9개를 창고에 잠가버린 상황입니다. 가게에 나온 사과 하나는 10개 중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 사과 하나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도 매물이 더 줄어들면 가격은 오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이 딱 이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한 해에만 3번의 부동산 대책을 연속으로 냈습니다. 첫 번째, 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이니 9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9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두 번째,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이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2.6% 빠진 겁니다. 세 번째, 2026년 4월 17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입니다. 새 대책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잡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수백만 명의 돈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68억 1천만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6천억 원입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집계 기준입니다. 그 해외 주식의 사실상 전부는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2월 코스피가 급락한 날 개인들이 단 하루에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포함 합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자 개인들은 한 달 만에 14조 7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입니다. 살 수 없는 돈이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금융자산에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을까요? 그걸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 자금 이탈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자산 선택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에서 그 두 가지를 파고들겠습니다. 아파트를 못 산 돈이 증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눌러앉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코스피가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개인들이 단 하루에 사들인 코스피 주식이 7조 원이 넘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포함 합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코스피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월 1일부터 24일까지 개인들이 판 코스피 주식이 14조 7,67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입니다. 들어올 때는 역대 최대, 나갈 때도 역대 최대. 같은 돈이 두 달 간격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아파트를 사려고 20년 동안 모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막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서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 증시로 왔는데 증시가 오르자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집을 사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순간 또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나오는 순간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주식시장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임시 주차 중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2025년 10월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68억 7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입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집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액의 사실상 전부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미국 주식 순매수는 68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홍콩, 일본, 유럽은 소액이거나 오히려 팔았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패턴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은 오르면 팝니다. 해외 주식은 꾸준히 쌌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자산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입니다.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단기 수익을 기대합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저점 매수, 오르면 차익 실현. 부동산을 못 사게 된 자금의 임시 운용처로 쓰는 겁니다. 반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는 분들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원화 자산에서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게 목적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장기 보유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막혀서 주식으로 간 거라면 규제가 풀리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맞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5년 3분기 한국 대외금융자산 중 해외 증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4%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규제가 있건 없건 증시가 오르건 내리건 해외 주식 잔액은 꾸준히 쌓였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없던 2020년 이전에도 이미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시작된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는 그 흐름에 가속을 붙였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 주식인가? 냉장고 안에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유통기한이 불확실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바뀌고 규제가 뒤집히고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표시되고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연동됩니다. 한국 정치가 바뀌어도 한국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 메타 등 AI 빅테크 중심이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사는 논리가 아니라 글로벌 AI 성장에 베팅하는 논리입니다. 이분들은 부동산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대신 달러 자산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면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늡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2025년 구조적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발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식품, 전자부품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해외 주식을 사는 개인의 선택이 환율을 통해 우리 식탁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투자 결정이 사회 전체 비용으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자금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 정책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짚겠습니다. 2026년 4월 코스피가 사상 첫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달 개인들이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조 7,670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9월 10조 4,858억 원을 이미 40% 넘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팝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갔거나 해외 주식으로 옮겼거나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거나. 그 답이 앞으로 한국 자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걸 판단하려면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 쪽에서 어떤 변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먼저 정부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수요 억제,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수요 억제는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대출을 죄어 매물을 강제로 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공급 쪽 숫자가 이 전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의 13.6%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작년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9월 7일 공급 대책에서 2035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약속했지만 착공과 입주 사이에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입주 절벽은 어떤 정책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모순입니다. 규제로 수요를 막고 있는데 공급도 동시에 막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요자도 없고 나오는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규제가 유지되고 다주택자 매물이 서서히 나오는 경우입니다. 버티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소폭 늘면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6년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약 2% 상승이 예상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돌아올 자금의 유인이 줄어듭니다. 실질 수익률이 주식이나 달러 자산보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B, 규제가 완화되거나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극단적인 추가 규제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에는 규제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잠금됐던 매수 심리가 일시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임시 주차 중인 돈들이 한꺼번에 부동산으로 쏠리면 공급 절벽과 억눌린 수요가 동시에 충돌하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시나리오 A와 B 사이 어딘가입니다. 가격 급락도 급등도 아닌 거래 절벽 속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컨센서스가 틀렸을 때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2년 전문가들은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3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은 금리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고 있고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공급 절벽이 겹치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지금 해외 주식에 임시 주차해둔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 한국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이 자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역대 최고인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막힌 자금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이동했지만 국내 주식은 오르면 팔고 나오는 임시 주차 흐름이고 해외 주식은 꾸준히 쌓이는 달러 자산 이동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 공급 절벽과 억눌린 수요가 충돌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으로서 노후를 생각하고 집도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전문가 조언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들여다보는 판단 기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이 돈이 5년 안에 쓸 돈인가 아닌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5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크게 베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거래 절벽 상황에서 부동산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코스피는 이미 사상 최고치권에 있어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쓸 돈이라면 지금 당장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연 4% 안팎의 정기예금이나 국내 단기채 ETF 형태로 묶어두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5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는 2027년 전후의 타이밍을 염두에 두되 그 전까지 어디에 임시 운용하느냐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달러 자산의 비중을 내 자산의 몇 %로 가져갈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해외 주식 잔액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규제와 무관하게 꾸준히 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미래의 내 자산 가치가 원화 약세와 함께 천천히 깎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전체 금융자산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최소 20%에서 30%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미국 지수 ETF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쌓아갑니다. 코스피가 오르건 빠지건 미국 주식이 오르건 빠지건 그냥 꾸준히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 사야 할지 맞히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부동산으로 돌아갈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지 못한 분들 중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자금을 주식 계좌에 섞어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 떨어지면 버텨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부동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이 없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단기 국채 ETF, MMF 또는 만기 매칭형 채권 ETF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연 3%에서 4%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부동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거래량이 5천 건을 넘기 시작하면 억눌린 수요가 풀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입니다. 현행 유예 기간이 2026년 5월 9일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연장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연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가격 조정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 해외 자산 투자의 환차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타이밍에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처럼 1,400원대 이상이면 달러 환산 수익률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집을 못 사서 답답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집값이 역대 최고인데 살 수 없고 주식은 오르면 팔고 싶고 그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가장 나쁜 선택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15억짜리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게 만들고 조급함이 고점에서 주식을 사게 만들고 조급함이 검증되지 않은 자산에 몰빵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5년 안에 쓸 돈과 장기 자금을 나누고 달러 자산 비중을 천천히 쌓고 부동산 자금은 따로 보관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매달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거래량, 양도세 유예 종료 여부, 원달러 환율. 이 세 개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가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실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